음악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내 남자 유쾌상표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오늘도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봉구가 나온 스타 슈러더 토나스 김재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남에서 온 향근택입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허유루입니다. 오늘 마중물 토크는 이겁니다. 매달 1,300만 원. 어마어마한 돈이죠. 예. 구속 수감 중인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용인시장 재직 때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인허가 편의 제공했다고 해서 2021년이죠. 10월에 구속이 됐다가 지난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났고 또 9월에 이 법정 구속이 된 상태인데 이 기간 동안 매달 1,300만 원의 세비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이상직 정정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구속 상태에서 세비를 받았다고 하는데 심지어 이제 차량 지원금 이런 부분은 이제 자기가 반납을 하고 싶으면 반납을 할 수 있는 건데 반납을 안 했다,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국회에 오래 계셨으니까 장 소장님 이거 어떻게 왜 이러는 거예요?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네. 거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국회의원은 월급이 없어요. 그냥 다 수당이라고 그래요. 그냥 일반 수당, 관리 수당. 다 세금인 거죠? 다 세금이죠. 네. 국민의 세금인데 입법 활동비, 정책 개발비 이런 형식으로 그냥 매달 받아요. 그것을 다 합치면은 한 1,300만 원 정도 된다. 근데 그 법 누가 만들었냐고요? 국회의원이 만들었죠. 의원들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구속 상황에서 의정 활동을 할 수가 없으면 입법 활동비라든지 정책 개발비라든지 아니면 회의 참석 수당 이런 것들. 구속되신 분이 어떻게 차를 타고 다녀요? 네. 그러니까 유류비 네. 이런 것들은 지급 안 해야 되는데 그냥 예를 들면 회의 참석할 때 특별 활동비 요 정도는 지급을 해요. 지급을 안 해요. 요거는 지급을 안 하는데 회기에 참석을 못 하니까 네. 거기에 나오는 돈만 안 받고 나머지는 준다. 그렇죠. 회의 참석 수당이라 가지고 특별 활동비 이런 것만 안 주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줘요, 수당을. 아니 근데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분노하신 이유가 지자체장이라든지 그쵸. 아니면 공무원들은 구속이 되면은 이제 봉급이 삭감이 되든지 못 받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국회의원들만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또 특혜 논란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단체장이 보통 한 60% 정도 까지고 구속 기간이 길어지면 더 삭감이 되고요.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한 절반 정도 구속되면 이제 삭감이 됐다가 3개월 지나면 이것도 한 70% 삭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 같은 경우도 서울시 의원, 경기도의원 이런 것들을 다 규정상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조례로 네네. 제가 알고 있는데 국회의원만 특별히 없어요. 이 국회의원 수당 문제는 사실은 계속 문제가 되었는데 이게 더 웃긴 건 그거예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래요? 네, 거기에 보면 수당이 얼마다 네네. 딱 찍어보잖아요. 네. 100만 원이라고 돼 있는 거야, 한 달에.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거기 보면 근데 이거는 이거랑 상관없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국회 수당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규칙에 또 들어가서 또 찍어보면 또 액수가 옛날 거예요. 80년대, 90년대 액수예요, 이게. 네. 그럼 또 뭐냐면 국회의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돼 있어요. 그거랑 별개. 그래서 다시 어떤 국회 수당에 관한 규정. 그걸로 정해놨는데 옛날에 그걸 비공개를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있다가 이제 지금 이게 오픈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참여연대 같은 데서 계속 이거 문제 제기하고 요번에는 이제 동아일보에서 조건현 기자인가? 이 서울경제에서 얼마 전에 이직한 저도 잘 아는 성실한 기자인데 아니 이거 제가 제보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거 법 개정해야 되죠. 법 개정해야 돼서. 근데 법안은 있다면서요? 법안은 지금 정청래 의원이 제일 먼저 이번 21대 기준으로 했을 거고 서범수 의원, 이종배 의원, 김남국 의원 했는데 대부분 내용 비슷합니다. 몇 조의 돈에 따라서인데 국회 이제 구속되면 다 안 주고 그다음에 이제 무죄 면소 공소 기각됐으면 다시 주고. 근데 이제 아마 법안 하나는 그게 기본적으로 수당이 있고 입법 활동비 입법 지원비 특별 활동비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수당은 기본급에 해당하는 거니까 기본급을 주고 나머지는 안 주는 법안이랑 다 안 주는 법안이랑 이렇게 해서 법안 내용은 좀 다른데 문제는 지금 2020년 21년에 이게 다 소관이 접수됐는데 논의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수당을 왜 받냐면요. 직무 활동과 품위 유지에 필요해서 이 수당을 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구속됐는데
직무 활동을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요. 품위 유지를 어떻게 하는지. 이게 제가 예전에 그 뭐 불만제로 이런 프로그램 할 때 그때도 그랬거든요. 이게 전국에서 제일 유가가 비싼 주유소가 어디냐? 여의도. 여의도 네. 국회 건너편에 있는 주유소입니다. 맞아요. 예. 맞아요. 이게 다 국민 세금으로 넣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좀 씁쓸한 생각이 그래서 이제 들면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의회에서 직접 본인들의 보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의회 네. 바깥에 독립위원회를 둬가지고 거기서 임금 보수 이런 걸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셀프로 그렇죠. 예, 임금을 결정하다 보니까 뭐 이게 웃긴 일도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코로나가 된 이후에 그 의원들이 계속 말하자면은 돈을 이제 내놨어요. 네네. 코로나 헌금 뭐 헌금이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어쨌든 계속 기부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임금 인상률이 계속 올라가면서도 사실 그 기부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사실은 크게 손해 보지 않는 선에서 계속 음. 기부가 됐으니까 그 기부의 진정성을 좀 의심하게 되고 아.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은 좀 우리도 독립위원회에서 김재섭 위원장님도 내년에 배지 달아서 국회의원 되면 생각이 달라질 걸요 아마. 네.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네. 어쨌든 김재섭 의원님 지금 저는- 말씀하신 그 수당을 직접 국회가 아니라 외부의 인사가 정하도록 하는 별도의 심의조정위원회를 두는 것도 정청래 의원이 또 발의를 해놨어요. 네.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자기 밥그릇을 참 이게 어려운 문제긴 한데 어쨌든 이게 다 국민 세금이라는 거. 현 변호사님 얘기까지 그렇죠. 할까 제가 보기에는데 이제 어느 정도 좀 타협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전혀 안 준다는 거는 또 그럼 무죄 추정 원칙이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판결될 때까지는 무죄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지자체장이나 뭐 지자체 의원들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50% 70% 선 하고 있으면 말씀처럼 이제 기본 수당은 주고 입법 활동이라든지 차정 유지비라든지 실제 활동을 안 하면은 안 되는 거 이런 거를 아마 좀 안 주는 방식이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보니까 뭐 1,300이면 아마 기본 수당이 한 800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기본 수당도 많네요.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빼고 그러니까 나머지 수당이야. 800 주자고 하면 그것도 아마 비난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정도 선에서 아마 이제 좀 하면 될 것 근데 같아요.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차량 유지비인데 리스 나가고 있는데 네. 나는 구속됐지만 리스는 나가고 있다라든가 아. 예를 들어 입법 개혁 나는 구속돼 있지만 뭐 보좌관들이 지금 토론회를 열어야 되는데 이걸 줘야 일을 할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러면 뭐 몇 퍼센트 어쨌든 줄이는 정도로 뭐 30%를 줄이든 절반을 줄이든 뭐 일부 수당은 전혀 안 주는 게 맞고 명절 활동비 이런 거 있거든요. 네네. 물론 이제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또 명절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어쨌든 가급적이면 좀 원만하게 어느 정도 좀 하는 게 이제는 다른 지방 의원이나 단체장 수준에 맞춰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국민들의 눈높이가 예전 같지 않다. 뭐 정말로 국회의원들을 뽑은 게 국민들이고 그리고 우리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세금이 들어간 거다. 이 정도 얘기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빨리 광고 듣고 와서 또 오늘도 할 얘기 많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네, 정치인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3.1절 기념사 때문에 정말로 시끄러웠던 한 주였습니다. 국민의힘에서 3.1절 기념사 대통령 맞추기라는 이 카드 뉴스로 퀴즈를 좀 냈었는데 청취자 여러분들 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한일 두 나라는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할 공동 운명체입니다. 서로 협력해서 평화 정착과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가지 않고서는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할 수 없는 조건위에 서 있습니다. 자, 이게 어느 대통령의 발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두 번째는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19세기에 우리 조상들이 범했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우리가 일본과 똑같이 개국하고 근대화를 했던들 우리는 일제 침략을 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또 어느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였을지. 첫 번째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고 두 번째가 윤석열 현 대통령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얘기한 거라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카드뉴스를 만들었습니다. 일단 그 취지나 지향점이 다르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건 이해가 갑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만 발췌하고 이 일본의 사과를 요구한다든지 과거에 대한 부분을 지적한 대목은 쏙 빼놓고 이것만 갖고 왔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미래를 보자는데 그 의견이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극명하게 나뉘고 있는데요. 자, 일단 네 분의 이야기 한 분 한 분씩 좀 들어보겠습니다. 장소장 3.1절 기념사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비판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전직 대통령들의 기념사에서는 앞부분에 네. 일본의 과오에 대한 지적 그리고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
이런 것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은 이번에 말씀하지 않으시고 미래 협력 파트너 이 부분만 강조하다 보니까 굳이 3.1절에 네. 그 부분만 강조하시는 것이 맞느냐 이러한 비판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미래를 향하자는 한일 관계 뭐가 나쁘냐. 문재인 정권 하에서 한일 관계가 파탄돼가지고 한미일 동맹도 제대로 안 되고 북한에 현존하는 위협이 더 위중되고 가중됐다. 이러한 지적을 했죠. 그렇더라도 3.1절이라는 역사적인 일에 대해서 예.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국민과 일본에 대해서 우리의 일본의 포갑적인 식민주의 정책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발적인 비폭력적인 그런 저항운동에 대한 의미를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역시 이제 노무현, 김대중 전 두 전직 대통령의 이 발언을 국민의힘이 가져온 것에 대한 상당한 좀 불쾌감이 있어 보이던데요. 그렇죠. 뭐 대변인 논평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의 워딩은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앞에는 일본의 사과 그리고 배보상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어쨌든 그걸 전제로 해서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 얘기는 다 해왔거든요. 네. 근데 그 얘기는 앞에 얘기는 빼버린 거죠.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도 사실은 이 얘기를 한 맥락이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남북 분단이 됐고 그러니까 우리가 냉정 중식을 해야 된다.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을 해야 된다. 이런 면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 어찌 보면 약간 일본의 분단에 대한 책임도 약간 묻는 그런 취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빼버리고 지금 미래로 가자. 사실 미래로 가자는 부분에서는 역대 어느 대통령도 반대한 적이 없어요. 가야 된다고 다 얘기했거든요. 그 앞에 거 과거에 대한 얘기 3.1 운동에 대한 의미 역사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했다는 걸 문제 삼는 건데 미래 얘기했다고 뭐 미래 얘기하는 거 누가 나쁩니까? 아니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반일 감정을 이용해서 반사 이익을 얻으려는 정치적 세력이 있다. 제가 보기에는 뭐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해당될 것 같은데 이걸 자꾸 그러니까 뭐 죽창과 비유하면서 맨날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정책을 이제 하면서 예전에 이제 뭐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거 반대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본인들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그러니까 집권 자체도 그냥 반민주당 반문재인으로 했으니까 했던 거 반대로. 근데 반대하는 거는 선거 과정에서는 할 수 있어요. 대선거 과정에서는 뭐 정권 심판도 할 수 있는데 집권했잖아요 지금. 예. 거의 1년 가까이 돼가고. 예. 그럼 본인들의 얘기를 자꾸 얘기해야 되는데 뭔 얘기만 하면은 예전에 뭐 니들이 그랬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예전에 니들이 죽창거 부리지 않았냐 이 얘기랑 똑같은 거라서 제가 보기에는 많은 국민들이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뭐 3.1절 기념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 일장기 거는 사람도 있고 그걸 또 명분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이 예. 부분에 대해서 이거 좀 이상하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다 반일 감정을 이용해서 무슨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하겠습니까? 일본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요. 이거는 정치적인 유불리나 보수 진보 문제가 아니에요. 예전에 MB나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다 역사를 직시해야 된다. 뭐 1000년 동안 가도 가해자나 피해자는 바뀌지 않는다. 이런 워딩 다 해왔거든요. 예. 그게 무슨 정치적인 목적이겠습니까? 사실 이제 그 와중에 그런 일이 또 있었잖아요. 3.1절에 세종에서 이 아파트 단지에 일장기를 다신 분이 나와서 뭐 처음엔 일본 사람이다 아니다 뭐 하더니 결국 한국인으로 밝혀졌고요. 뭐 그러면서 그게 뭐 이 기념사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의 실소 더하기 공분을 자아냈던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뭐 제정신이 아닌 분들도 있긴 있죠. 네. 뭐 그분의 뭐 사상의 자유니까 뭐 존중은 하겠습니다만은 존중도 하지 마. 뭐 제정신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근데 그 반사 이익을 얻으려는 세력, 그러니까 반일 감정을 이용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보수 정당도 크게 할 말은 없습니다. 앞서 뭐 영근택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대로 그 반일 감정이 가장 많이 조장되었을 때는 오히려 김영삼 정부 때였거든요. 그때 막 폭파시키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네. 그 어떤 반성적 성찰에서 사실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독도 문제로 그랬고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도 일본이랑 정상회담을 안 했었죠. 그러니까 국내 정치용으로 계속 반일 정서가 이용되고 악용돼 왔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번 그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문제의식은 적절했지만은 그 표현 방식이 좀 전 부적절했다고 생각해요. 모든 역대 정부가 다 반일 감정을 이야기했고 일본의 이제 자민당 같은 경우에도 한국 정부를 더 이상 믿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보수 뭐 진보 문제가 아니라 네. 대한민국의 모든 역대 정부가 사실은 다 반일 감정을 통해서 국내 정치를 이용해 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그 어떤 원죄 같은 걸 안고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를 하는 그 심정은 알겠습니다만은 이 3.1절이라고 하는 그
우리가 TPO가 있잖아요. 그 TPO에 있어서는 과거사를 우리가 수사학적이라도 한 번씩은 언급하고 갔었으면 조금 더 좋은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두 얘기 한꺼번에 해야 돼서 좀 그런데 어쨌든 그 아까 처음에 나온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2005년 버전이고 네.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버전인데 예. 참 두 분 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그걸 다시 보면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2005년 건 저도 이제 기억이 나더라고요. 다 이렇게 읽어 보니까 그건 이제 주로 한일 외교와 중심이 된 포커스가 된 거고. 그 DJ는 훨씬 더 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뭐 지역주의 완화도 해야 되고 예. 지식정보 국가로도 가야 되고 생산적 복지도 해야 되고 막 모든 그랜드 플랜이 막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참 윤석열 정부에서의 연설 비서관은 참 편한 자리다. 양 자체가 훨씬 적어서 왜 이렇게밖에 못 쓰나라는 생각이 요즘 계속 좀 많이 들었고.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빨간 펜으로 이렇게 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건 그분의 자유긴 한데 여러 가지로 좀 하여튼 어느 정도 분량은 좀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너무 철학의 빈곤이 좀 보이는 연설문이 아닌가 싶어서 좀 아쉽다는 거고요. 반일 감정은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외교는 이제 명분과 실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반미나 반중, 반일, 반북을 이용하는 모든 걸 저는 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다만 앞에 그 전직 대통령 두 분의 연설문에도 중간에 독일 얘기가 나와요. 프랑스 얘기도 나오고 프랑스는 용서했다. 네. 자국에 대해서는 준엄한 심판을 했지만 독일에 대해서는 용서를 했다. 근데 독일은 사과를 제대로 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얘기하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나 과거사 문제를 외교의 그 외교 문제가 과거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서도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가 정확하게 좀 제대로 해주길 바란다는 얘기도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균형 감각 있게 쓰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던 연설문인데 네네. 그거를 지금 그런 부분이 앞뒤가 거의 없이 그냥 뚝 글로벌 뭐 협력 파트너입니다만 적어놓은 이번 경우랑 비교하는 건 확실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쓸 수도 있는데 이거를 전직 대통령 것까지 가져와서 그렇게 카드뉴스 만드는 건 약간 스탭들의 과잉 충성 아니냐라는 예.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 정부 측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강제동원 노동자 소송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대한민국 정부가 제시를 하면 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그러니까 역사 반성에 담긴 과거 담화 지금 뭐 아까 김재수 위원장 얘기하신 뭐 고노나마라든지 무라야마 담화 뭐 이런 내용들이겠죠. 계승을 표명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해결을 하면 우리가 사과의 담화를 계승하는 듯한 뉘앙스로 우리가 얘기해 줄게. 약간 이런 건데. 그렇죠. 사과의 부분도 직접 사과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했던 거 계승한다. 뭐 이런 거고. 예. 배부상 문제도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우리가 근데 이제 우리 정부가 없다. 어쨌든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먼저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이게 사실은 일본 기업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일본한테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돈의 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근데 지금 일본은 기업도 직접 참여 못한다. 우리 정경련 같은 조직도 참여 못한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본에서 나오는 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는 어쨌든 우리가 먼저 주고 나중에 구상권 행사하겠다는 건데 구상권이라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줄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먼저 주고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거예요.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일 거예요. 결국은 일본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사과 반성도 못 끌어내고 이 보상에 대한 문제도 해결 못 하는데 그냥 뭐 정상회담 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 또 심지어 지금 5월 달에 G7 회의가 있는데 네. 거기에 초청받기 위해서 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G7 회의도 예전에 우리가 간 적이 있어요. 우리가 굳이 막 뭐 엎드려 가지고 뭐 초청해 주세요 이러지 않아도 능력이 되고 필요하면 초청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봐야지 뭐 정상회담이나 G7에 너무 매달 필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이끌어내는 것이 좀 중요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과도 받아야 되고요. 받아야죠. 배상 문제도 분명히 우리 측이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 그 숙제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보편적인 가치를 같이 공유하는 협력적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요. 일본이 중요해요.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손을 내밀었을 때 일본이 강제징용 우리 책임 없어. 사과 우리 안 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옛날에 다 우리 보상해줬잖아. 왜 우리 보고 또 하라 그래. 그리고 독도는 일본 땅이야. 이런 식으로 반응 나오면은요. 이거 대통령이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네. 앞으로 일본이 이러한 망발, 이러한 행동 못하도록 이번 정상회담 때 확실하게 좀 매듭을 지어야 대통령 기념사가 의미가 있는 거지. 안 그러면
굴종, 굴욕 외교한 거 아니야? 이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 민주당이 예. 대통령을 이완용에 비유하고 말이야. 그거 똑같다고 하고 이거는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좀 점잖게 하셔야지. 그러니까요. 너무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아까 이제 모든 역대 정부가 반일 감정을 다 국내 정치에 이용했다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그게 가장 심했거든요. 저는 거기에 대한 반성적 성찰은 민주당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한민국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대의변제라는 카드를 꺼낸 것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사실 일본과의 적극적인 통상 외교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은 일본이 지금 계속 다자간 동맹, 다자간 공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계속 배제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정부를 못 믿겠다라는 거거든요.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계속 반일 감정을 국내 정치에 이용해왔기 때문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이제 대한민국 정부를 못 믿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일본은 다른 나라들이랑 다자간 동맹 체계를 맺으면서 대한민국을 소외시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나라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일본전자가 주춤했을 때 다 올라왔거든요. 예. 미국이 좀 도와줬고. 근데 그 당시에 미국과 이런 다자간 대만과 대한민국이 이 어떤 동맹 체계 비슷하게를 갖추면서 일본을 의도적으로 소외시켰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그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많이 성장했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일본이 지금 그 구상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만도 그렇고 미국과도 적극적인 동맹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자꾸 소외되면 우리나라가 어떤 산업 경쟁력에 있어서도 일본이랑 척져도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그 어떤 국익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일본과 적극적 연대를 해야 되는데 이 과거사 때문에 너무 묶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좀 반론을 할게요, 그러면. 그 반론은 제가 네. 광고 듣고 와서 네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갔다 와서 현 변호사님의 의견 좀 더 들을게요. 네, 예상보다는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만 뭐 이 얘기 들어야죠. 예, 현 네네. 변호사님 반론하시죠. 이완용 거는 반론하지 말고 사과하세요. 우리를 뭐 배척시킨다. 그거는 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이런 산업에 있어서요. 우리가 이미 일본을 앞서고 있습니다. 네. 예, 앞서고 있기 앞섰죠, 때문에 그전에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 배제하고 말고는 전혀 변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고 우리가 어느 쪽에 할 거냐는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일본이 만약에 어떤 동맹을 만드는데 우리가 거기에 동조할 거냐 말 거냐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 경제적인 수준이나 기술력이나 아니면 규모에서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게 정치적인 이용이 아니라 국민들의 기본적인 감정이다.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의 특수관계가 단순히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니란 말이죠. 침략과 피해를 놓고 어쨌든 뭐 일제 36년도 있지만 그 이전에도 임진왜란도 있었고 그러니까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기본적인 시각은 다 아시잖아요. 대륙으로 팽창해지고 힘이 커지면 대구로 진출하거나 이럴 때 항상 한반도를 점령하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중국이 우리를 뭐 여러 번 침략했다 그러지만 대부분 자치권을 주거나 아니면 뭐 물러가는지 했지 직접 통치는 많이 안 했었거든요. 그동안 역사에서 보면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배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트라우마를 국민들이 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시각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떤 뭐 범죄 행위든 학교 폭력이 일어났을 때 이제 가해자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피해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폭력 사건이 났을 때 예전에 많이 그랬거든요. 뭐 치마를 짧게 입어서 아니면 밤늦게 돌아다녀서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학교 폭력도 나면 이렇습니다. 네가 친구들하고 잘 못 어울려서, 네가 좀 뭐 말수가 적어서, 아니면 네가 좀 애들을 잘 못 사귀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 이제 가해자의 시각에 딱 기본적으로 강자의 시각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고 이런 게 저도 비유를 많이 해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논리는 이거잖아요. 옛날 우리 땅이었고 원래 우리 연방이었고 우리가 또 힘이 있는데 왜 가서 우리 땅 차지하는 게 뭐가 문제냐. 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러시아 사람들은. 실제로 그게 러시아 국민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뭐 근대화를 못했고 힘이 없고 그건 어찌 보면 역사적인 사실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게 정당하게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지적하는 거죠. 이완용 발언은 이완용도 그런 심한 거 취지로 아니에요?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차라리 심하다니까. 일본에 이렇게 되는 게 더 낫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대통령이 나라 팔아먹은 건 아니잖아요. 나라 그렇죠. 팔아먹은 이완용하고 근데 그렇게 이게 비교하는 사실 게 맞냐고요. 잘 생각해볼 문제는 이완용 어딩하고 똑같다. 사과하세요. 물론 양 정부가 그러니까 보수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반일 감정을 종종 정무적인 방식에 이용한 적은 많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요즘 우파에서 재평가하는 뭐 이승만 박사 같은 경우에 그렇잖아요. 뭐 월드컵 경기도 한국에서 못 하겠죠. 일본 국가대표가 우리나라 못 들어오겠잖아요. 네. 그때 물론 관계 정상화 전입니다만
그래서 뭐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사법부가 결정했던 거잖아요. 대법원 판결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대법원 났죠. 판결로 한 거지 뭐 정책을 갑자기 네. 바꾼 게 아니라던 말이죠. 네. 그 미완의 어떤 한일 청구권 협정을 관련해서 변한 건데 사실 일본이 우리 사법부를 무시하고 있는 라는 거고 우리 삼권 분립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지부터 사실 꼬인 부분이어가지고 사실 뭐 이거는 좀 다른 그런 결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본 정부가 우리의 사법부를 좀 인정하는 방식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어차피 그 뭐 정부 돈 나가는 것도 아닌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게 네. 아마 이걸 인정하기 시작하면 중국 문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훨씬 더 범위가 커져서 그렇지.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사실 되는 문제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도 증거랑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인원이 더 그렇게 아주 많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네. 사실 그 부분이 있는 건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어느 정도 좀 정상화가 돼야 될 텐데 정상화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슬슬 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예. 역시 이제 한일 관계는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사실 뭐 불가역적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도 저희가 한 뭐 몇 달을 얘기했던 그 또 맞아요. 기억이 나면서 예.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일본 측의 반응 그리고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또 어떻게 될지 추이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3월 5일이니까 사흘 남았습니다. 사흘이 3일입니다. 3일 남았는데, 예, 사흘 남았고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텔레비전 토론회 다 끝났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지금 이번 전당대회가 여러모로 낯설다면서 대통령실 비대위 선관위 모두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게 저만의 피해 의식일까 이런 얘기를 올렸고, 그리고 이제 또 이준석 전 대표는 엄석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이문열 작가의 뭐 그 고등학교 문학 시간에 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읽었을 법한 영화도 봤죠. 예. 그 작품에 빗대서 이 윤 대통령을 엄석대에 비유해서 또 국민의힘 측에서는 또 상당히 또 격앙된 반응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이게 참 너무 질문이 너무 바보 같은 질문이었는데 지금 너무 포괄적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나하나 가기가 너무 쉽지가 않네요. 결국은 그 투표 직전에 예. 그러니까 투표 시작이 토요일부터니까 금요일, 목요일 마지막 이제 되면서 튀는 뭔가 격렬한 마지막 한 방 스퍼트를 위해서 좀 그 2위 다툼을 하고 있는 진영에서 뭔가 마지막 카드가 없으니까 조금 더 센 워딩이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저는 약간 2등을 서로 자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약간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예, 그런 언어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마지막 힘을 모아달라는 에너지를 모으는 약간 쇼라고 하기보다는 이벤트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가 저는 상징적인 것 같은데 이제 왜냐하면 그런 거죠. 나는 반윤인 적이 없는데 네. 너희가 자꾸 나를 반윤으로 만들고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약간 피해자 서사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본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이제 공정하지 않은 선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경향신문에 보도된 그 시민사회 수석실 행정관 단톡방 사태까지 염두에 보면 예. 뭐 안철수 대표가 뭐 아무 없는 얘기를 한 건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지금 근데 얘기하신 그 경향신문 얘기를- 보도만 제가 짚을게요. 예, 요거만 짚고 제가 두 분 네. 얘기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시민사회 수석실 관계자들이 속한 이 카톡 단체 대화방에 김기현 후보 지지하고 안철수 후보를 비방하는 홍보물이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올라왔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네.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당연히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철수 후보가 몰랐어요. 저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이미 레이스 시작할 때부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느낌이 들어요. 그 이제 와서 굉장히 강경한 목소리를 냈는데 이미 손을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천하람이 키우고 있거든요. 그 소를. 예.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강경 모드로 돌변해서 선관위와 대통령을 질타한다고 누가 알겠습니까? 이제 선거 다 끝난 마당에.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어떤 강경한 리더십, 여당 대표로서 내가 묵직한 한 방이 있다라는 인상을 전혀 못 준 상태에서 선거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와서 약간 투덜대듯이 그렇게 돼버리면 안철수 후보 뭐 누가 좋겠어요? 오히려 입장이 변한 거예요. 왜 갑자기 이래? 이런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 이거 TPO가 안 맞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장소영 의원 어떻게 보셨어요? 웃겨요. 그러니까 최근 일주일 상황들. 아니 안철수 후보의 SNS 말은 정말 웃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번 전당대회 낯설다고요? 전당대회 열기 전부터 낯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끊임없이 개입을 했었는데
그때는 아무 말 안 하다가 지금 와서 저런 말 하는 거는 역사적인 기록을 좀 남겨놓고 싶어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도 안철수 후보가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거는 장제원 의원한테는 계속 어쨌든 아부성 얘기를 계속해요. 예, 뭐 대척점이 있지만 우리 당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다. 네, 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죠. 눈치 보는 거죠. 아니 장제원 의원이 김기현 후보의 배경이 돼서 지금 거기 선거운동을 물밑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대통령실 정무수석에도 굴종하고 윤핵관인 장제원한테도 굴복하고 이런 모습 보이는 거잖아요. 과연 이게 지도자 깜이냐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 이준석 대표의 그 엄석대 그 발언은 예. 김기현 후보가 얘기했죠. 그 엄석대는요. 그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다. 그래서 아까 앵커께서 아니, 직접적으로 앵커께서 윤석열이다라는 얘기를 얘기는 안 안 했어요. 했어요. 이준석 네. 대표는.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오해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재명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해도. 제가 제가 생각해도 이재명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김기현. 너무 제가 궁예도 아닌데 예, 제가 뭐 해석의 영역을 너무 이렇게 기정사실화했던 점 네. 예,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홍준표 시장님께서 하신 해석을 저기 허위로 아나운서가 네. 쫓은 거니까. 그 홍준표 네. 시장이 이제 네. 대통령을 무렵에 비유한 언제부터 이렇게 점에서. 홍준표 시장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존중하고 신뢰를 가졌어요. 자, 아니 이준석 전 대표하고도 선긋기 하시나 봐 두 분이. 이준석 대표는 분명히 윤석열을 지칭하는 걸로 암시하게끔 앞뒤로 다 얘기를 해놨는데 다 아니라고 해놨죠. 얘기하고 네. 있으니까 좀 야한데 사실은 저도 안철수 후보는 이 정치적인 감각이나 이런 면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니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정무수석이 딱 얘기하니까 아니 그런 말이 어딨냐? 내 후보인데 맞아.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맞아요. 아유 안윤연대 이런 말 안 쓰겠습니다. 뭐 윤핵관 말 안 쓰겠습니다. 이랬잖아요. 그 다음에 조용히 있었거든요. 이제 투표 시작될 직전에야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럼 아예 그냥 완전히 그냥 이번 전당대회 문제 있습니다. 왜 나경원 주저앉히고 윤핵관이 다 설칩니까? 우리 장성철 얘기하는 것처럼 쫙 얘기했으면 그래도 좀 달라졌구나. 막판에 그래도 아유 손은 잃었지만 송아지라도 좀 얻겠구나 네. 할 그 텐데. 손은 천하람이 다 키웠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손은 이미 도망갔고 남은 이제 송아지라도 어떻게 좀 이제 키워야 되는데 이 송아지마다 도망가게 생겼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이준석 전 대표의 네. 이 발언에 대해서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그러니까 갑자기 윤 대통령을 지칭한 게 아니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되게 당황스러워가지고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대통령 김기현 생각은 후보가 맞는데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도 약간 지금 어찌 보면 뭐 네 분을 이렇게 띄우면서 내가 그 얘기 안 하는 이유는 이제 뒤에 용인이라는 용어가 있어가 자꾸 쓰기가 조금 버벅스러워서 그런 건데 근데 생각만큼 좀 피치는 못 올리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예, 왜냐하면 천하람 후보나 이게 좀 어찌 보면 세게 붙어야 되는데 네. 천 후보도 보니까 뭐 공천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 나올 때는 그냥 험지에 가자 정도 얘기지 아주 세게 얘기 못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러니까 대통령실하고 맞서는 모습은 아니었다. 어느 정도 타협점 찾아가면서 처음에 굉장히 올라갔거든요. 막 올라가서 막 2위는 거의 다른 당상 아니야 막 이랬는데 최근에 사실 여론의 주목을 많이 못 받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계속 황교안 후보는 울산 땅 얘기 계속하고 네. 일관성 있잖아요. 네. 계속 새로운 것도 막 나오고 그런 거에 비하면 천 후보가 뭔가 새로운 던지는 게 조금 약한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준석 대표가 조금 약간 어찌 보면 치고 나간 거다. 위기감이 좀 있는 게 답답했다. 아닌가. 위기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지막에 천하람 그 후보가 뭐 윤핵관 날려버리겠다는 표현이 들어간 그 인터뷰가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긴 한데 중간에 그 주요 당직 맡은 사람 험지 출마하겠다고 했을 때 그때 범위가 너무 넓었어요. 네. 저희도 다 뭐 대기실에서 그런 얘기 했었는데 예를 들어 초선도 전리 어디로 가라 이렇게까지 다 되거든요. 그냥 당직자 전부 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예. 차라리 처음부터 원포인트로 장제원 타겟. 불출마 해야 된다라고 그냥 정확히 타겟을 하고 괜히 이렇게 넓히다 보니까 오히려 관역이 분명치 않아서 못 올라간 것 같고 안철수 후보도 그랬는데 천하람 후보도 막판에는 조금 마지막 한 번 더 스퍼트를 올릴 수 있는 피치를 올릴 수 있는 그 하나를 좀 만들어내지 못한 거 아닌가. 뭐 준비는 했겠지만 담론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뭐 다른 이슈들이 다 잡아먹은 것 같아요. 또 이제 체포동의안 문제도 있었고 정순신 학폭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네네. 사실 뭘 준비해나 됐겠냐마는 어쨌든 그걸 못 만들어낸 것 같아요. 천하람 후보 제가 여태까지 캠페인 하는 거 보고 안타까운 게 딱 하나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합동연설회 때 사람들을 좀 선동하고 흥분시켜야 되는데 톤이 너무 차분해요.
그러니까 그 점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해명을 하더라고요. 저는 제 스타일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네. 하지만 일단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는요. 그분들을 막 정말 감정적으로 복받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차분함이 약간 좀 올라가려고 하다가도 좀 뭐 찬물 껴안고 이런 형식이 되지 않았나. 근데 좀 은근 안타까워요. 아니, 저는 천하람을 잘 아는 사람 입장에서 천하람 후보가 굉장히 톤업을 하긴 한 거예요. 네, 그 특히 그 우리 호남에서 연설했을 때는 네네. 거의 막 사저우를 토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서울 당시에 경기도 때. 서울 경기도 때는 좀 되게 그랬는데 차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대구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광주라든지 이런 데서는 천하람이 굉장히 많이 쏟아냈어요. 자, 네. 뭐 일단은 체력이 떨어진 게 아닐까요, 그냥? 그거는 뭐 이제 그 직접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주시고요. 예, 저는 뭐 개인적인 부분은 그 사실 이제 다음 주는 이제 결과를 놓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될 테니까 네. 이제 마지막 예측입니다. 일단 이거부터 가죠. 결선 간다 못 간다. OX로 가겠습니다. 자, 장 소장님부터 결선 저는 가기가 어렵다. 가기 어렵다. 그러면은 1차에서 일차에서 김기현 김기현 후보가 될 후보가 가능성이 될 높다. 가능성이 높다. 오케이, 안 간다. 저는 간다. 자, 김준호 변호사님. 이거 저희가 다 기록해두고 있거든요. 간다. 이렇게 소심하게 간다고요? 네, 아슬아슬한 것 같아요. 아슬아슬하게 간다. 저도 간다. 간다. 그럼 일단 세 분은 간다. 저도 장 갔으면 소장님은 좋겠다, 그럼. 안 간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 대표는 누가 될 것인가? 그럼 김기현 후보가 될 것 같아요. 결과론적으로. 네, 네, 네. 뭐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이제 결선에 가면 모르죠. 예, 결선에 아니 가면 그러니까 모른다는 누가 될 것 같냐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김기현 후보가 될 것 같은데 결선을 가면 모른다. 예, 결선에 가정을 둬야 가면. 되니까. 도박은 몰라. 불법이지만 전 재산을 걸어야 되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예. 나라도 김기현 후보에게 걸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객관적이겠죠. 예. 아무래도 뭐 여론조사 추이가 워낙 뭐 지금 차이가 좀 오히려 나다 이제 보니까. 봐야 될 거는 2등이 누가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게 관건이에요. 예. 어쨌든 그러니까 2등 뭐 당 대표가 되지 못하더라도 당 대표 선거에서 이제 2등이 되는 것도 엄청나게 큰 정치적 자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 변호사님. 김기현.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돼요. 왜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고위원. 어렵네. 최고위원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분인데 뭐 네 분을 다 맞추시면 좋겠지만 허은하, 김용태 이 두 분이 최고위원 4명 중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네. 저는 민영삼 후보가 네. 여론조사를 해보면 많이 나오는데 네. 현재 나오는 여론조사보다는 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민영삼 후보가 좀 경계선에 있지 않느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조수진, 김병민, 김재원 이 세 분이 다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그것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윤핵관 분들은 김병민 후보를 좀 네. 세게 밀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음. 김재원 후보는 대구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고 예. 조수진 후보는 뭐 여러 넓게 음. 지지를 받고 있어서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 네 분 성함을 좀 얘기해 달라는데 이렇게 길게 말씀하실 거예요?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진짜. 어렵다. 네. 최고위원 선거는 정말 어렵다. 오케이, 일단 알겠고요. 네. 네, 저도 좀 조금만 길게 할게요. 그 허은하, 김용태 중에 둘 중 하나는 들어갈 것 같다. 두 명 중에 한 최소 명. 둘 중 하나는 들어갈 네, 것 네, 같고 네. 김병민 후보도 확실히 들어갈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저같이 이제 당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 대충 조직표의 흐름 같은 것들이 보이거든요. 예. 당협위원장들끼리 소통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음. 당원들이 그 김병민 위원장, 김병민 후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조직적으로 좀 움직인다는 건 지금 방금 장 소장님께서 얘기하신 맞아요. 거랑 똑같은 얘기네요. 맞는 말이에요. 그 맞는 말이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저희 도봉갑에서 당원 대회를 했는데 이제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오셨거든요. 네. 근데 현장 반응이나 이런 걸 보면 조수진 의원 인기 많습니다. 그래요? 네, 예. 생각보다 굉장히 인기 많고 민영삼 후보도 인기가 있긴 있는데 근데 그 박수치고 인기 그 약간 환호하는 거랑 약간 다른 의미에서 다른 인지도라서 저는 옛날에 강용석 후보가 막 9% 이렇게까지 경기도지사 때 올라왔는데 여론조사에서 까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네. 근데 이런 네. 어떤 유튜브 중심의 유튜브로 시작하는 정치인 같은 경우, 유튜브를 베이스로 두고 있는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에 거품이 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사람을 일단 지지하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 당원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민영삼 후보가 가까스로 올라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막 지금 나오는 지지율처럼 막 1등, 2등은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네. 견제구가 있나 보네요. 민영삼 후보에 대해서. 그래서 냉철한 판단. 그러니까 그래서 김재섭 위원장께서 생각하시는 네 분을 좀 꼽아달라니까 왜 다들 이렇게 돌리시지? 아, 저 또
자기 머리 못 깎잖아요. 예. 네, 그래서 또 현역 당협 위원장인데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까지 저희가 좀 양해를 하도록 하고. 예. 두 분께는 좀 더 냉정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그 좋든 싫든 예를 들어 뭐 좀 더 오른쪽에 예를 들어 황교안 후보를 지지하는 쪽이라든가 예. 아니면 보수 유튜버들의 어떤 뭐라고 하죠? 서류 컷오프에 분개하는 지지층 분들 예. 거기다가 플러스 인지도라고 음. 봤을 때 민영삼 후보는 입성한다. 입성할 거라고 저는 예.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그게 제일 관심사였어요. 왜냐하면 그 민주당 같은 경우도 최고위원 선거 보면 인지도 싸움이에요. 조직 예. 싸움이 더 이상 아니라. 네. 그래서 뭐 정청래 의원이든 아니면 그 전에 뭐 누구죠? 김용민 의원이든 뭐 박주민 의원이든 이런 분들이 1등하고 막 이랬을 때 조직세로 이게 정리되는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제 민영삼 후보는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 그래서 조수진, 김병민 그리고 글쎄 뭐 허은하 의원 정도 이렇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러니까 김재원 의원 물론 이제 근데 이게 좀 차이가 있겠죠. 당원 구성에 있어서 영남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예. 김재원 의원이 또 영남에서 강세를 띄게 되면 이게 좀 일반적인 여론조사 결과랑 그 편성이 뭐라 그러죠 구성이 달라지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충분히 틀릴 수 있다는 측면은 뭐 있죠. 그런 네. 부분에서. 현 변호사님? 이게 사실은 뭐 상대당에서 잘 어려워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민주당 근데 같은 마음은 경우에는 편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여론조사도 있고 네. 이러니까 좀 다른데 지금 당원 100%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변수인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대중적인 말씀처럼 인지도가 승부 거는 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조수진, 김병민, 김재영 같은 경우는 일단 인지도라는 게 이제 방송에 얼마나 노출되는가 문제잖아요. 김재원 최고위원 후보도 그렇죠. 엄청 많이 나오시잖아요. 김병민, 조수진 이 세 분은 제가 보기에 대부분의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거의 알아요. 물론 이제 민영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튜브 쪽에 굉장히 유명하지만 예. 또 일반 국민들한테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조수진, 김병민, 김재원은 어느 정도 좀 들어갈 것 같고 그럼 나머지 한 명이 누구냐 싸움인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허은하, 김용태, 민영삼 셋 중에 하나 꼽는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지금 뭐 저희들이야 뭐 외부로 나오는 수치로밖에 볼 수 없는데 민영삼이 그래도 그 지지층에서 1위 했더라고요. 네, 그러면 네. 제가 보기에 그 네 사람이 좀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그러면 이제 저기 허은하, 김용태는 안 된다. 인지도상으로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게 사실은 이게 어찌 보면 다 연동돼 있어요. 네. 천하람 후보랑 같이 묶어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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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이제 1인 2표 하니까 그중에 한 명을 집중적으로 만약에 그러니까 둘 다 찍지 않고 한 사람을 예를 들어 타겟을 한다. 허은하든 김용태는 한 사람만 선택한다 그러면 저는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어쨌든 두 표잖아요. 네. 그렇죠. 두 표가 저는 분산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고민할까요? 근데 이준석 대표로 상징되는 개혁적인 당원 분들이 전략적으로 뭐 허은하, 김용태에 한 표씩 주고 네. 또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 분들이 예를 들면 그분들이 뭐 조수진이나 김재원이나 뭐 이런 분들을 지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반 정도는 또 이 두 분에게 온다면 허은하, 김용태 이 두 분이 좀 둘 다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누가 되든 이번에 최고위원회는요 우리 정치 인사를 한 팀 꾸릴 정도로 다 그냥 정치 방송 패널하던 분들이다. 아, 그렇네요. 그렇게 보여지네요. 끝으로 이제 그 청년 최고위원까지만 좀 얘기를 짧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특히 이제 장해찬 후보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좀 설화가 좀 많았습니다. 뭐 이렇게 웹소설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이제 동호회 문제도 있었고 자동차 동호회 이거는 문제도 설화가 있었고. 아니라 과거사죠. 네, 그렇죠. 사과 반성. 분명하면 좀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 뭐 이제 여론조사 그동안 있어 왔던 여론조사를 놓고 보면 이제 장해찬 후보가 워낙 인지도 면에서나 뭐 좀 앞서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들 예상하세요, 청년 최고위원? 되겠죠. 장해찬 후보가 될 텐데 이긴 후보가 얼마나 선전하느냐 그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선거에서 당선되고 앞으로 최고위원 활동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분이 내년에 이제 총선에 출마하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현재 나온 여러 가지 구설수와 문제들이 총선 정치인으로 탈바꿈하는데 상당한 걸림돌과 문제가 될 거다. 그래서 태도와 반응이 중요한데 이번에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부끄러운 줄 알라고 이렇게 그런 일가를 것도 했던 뭐 있고 그런 막 좀 부분들. 비아냥거리고 좀 비웃음 짓고 좀 뻔뻔한 모습 보이는 것은 정치인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청년 정치인으로서는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었다. 앞으로 이 부분 잘 정리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 출마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저도 앞으로가 걱정이죠. 뭐 총선 출마도 물론이고 그 전에 장례찬 후보가 지금 당 지도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차려놓은 뷔페 같은 느낌일 거거든요. 골라 먹으면 되는. 그런 의미에서 본인이 여러 가지 지금 의혹들이 계속 터져나고 있는 가운데서 그냥 나 아니다. 그건 저쪽에 일방적인 네거티브다라고 하는 거가 민주당이 총공세를 했을 때는 그거 안 먹힐 거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는 안 먹힐 거예요. 선거가 당장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본인 스스로의 정치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길게 본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좀 구체적인 해명들도 있어야 되고 사과가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명쾌하게 사과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웹소설에 언급된 실명 연예인들 이름을 최근에 다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뭐 저는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기사를 보니까 제가 되게 좋아했던 FX의 크리스탈도 그 소설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짜증이 확 났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저는 이제 뭐 아마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내년 공천위원장한테 제일 쉬운 카드는 그냥 장해찬 무공천일 것 같아요. 그 다음 제일 정말 승리가 절박하면 장제원 무공천이고. 그게 이제 양장이 문제. 예. 그거가 이제 부산 선거의 판세를 좀 쉽게 가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거예요. 네. 어떻게 하면 이기지? 최측근을 공천을 주지 말자. 이렇게 하면 이길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되게 좋은 카드를 갖게 됐다라고 국민의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뭐 장해찬 최고위원이 되는 게 뭐 나쁜 건 아니죠. 지금 뭐 인지도도 워낙 높고. 근데 이 논란이 제가 보기에 그렇게 정치인이 이제 과거라는 게 꼭 뭐 법률적인 잣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네. 레이싱 이것도 뭐 불법이 없다 그러는데 막 나오겠죠. 이제 주변 사람들 증언이나 이런 게. 소설도 어찌 보면 예전에 알던 게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김기현 후보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울산 땅 문제가 계속 어찌 보면 하나씩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설에 있는 분들이 당대표 청년 최고위원이 된다. 이 당의 얼굴이 되는 거잖아요. 당대표로서 총선 이끌고 청년 최고위원으로서 청년들의 어쨌든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과연 쉽게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되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자,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결과를 놓고 이야기를 아마 하게 될 텐데 천하람 후보가 이제 다시 우리 패널로 돌아올지 아니면은 이제 김재수 위원장이 계속 자리를 함께하게 될지 요것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제가 다음 주에 나오는 게 좋네요. 여러모로. 그 뭐 이 얘기는 의견까지 아주 짧게 그냥 정도 듣고 정리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 게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가 생방송 때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날 오후에 바로 스스로 이제 사퇴를 했고,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임명 철회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요거 관련해서는 또 이제 제가 그 국가수사본부에 늘 관심이 많다고 말씀 나눴던 김준호 변호사님 의견까지 좀 듣겠습니다. 뭐 몰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총장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또 이 주간조선 단독 기사가 또 나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모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이 정도 일은 사실 검찰 내에서 소문이 파다할 수 있고 그러다가 인사비서관이나 그다음에 그 법무부의 인사정보 검증단이나 전부 검사 출신들로 채워져 있는데 이것도 몰라? 이건 모른 거야? 아니면 봐준 거야? 라는 질문이 당연히 드는 거고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그 당시에 5년 전인가요? 그 KBS에서 이 보도가 났을 때 현직 검사의 아들 문제라고 얘기가 났었고 그럼 당연히 대검에서 혹은 법무부에서 누구야 알아봐요. KBS에 물어봐요. 그럼 그게 다 남는단 말이에요. 누가 누군지 뻔히 안단 말이에요. 그 바닥에서는. 근데 이것조차 안 걸러냈다는 건 이 내로남불 논란이기 때문에 시스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물러나는 모양새가 됐고 이제 사과를 뭐 누가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뭐 어떻게 보면 이미 지나가 버린 이슈라. 근데 저희 방송에서 아주 가장 빠르게 언급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 봤습니다. 광고 듣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인사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김재수 위원장 그동안 대단히 애써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게 끝인사일지 아닐지 다음 주에 다시 나타날지 모릅니다만은 일단 인사해 주시죠.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천하람을 대타해서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나머지 세 분도 경선 불공정 아니에요? 경선 불공정? 나머지 세 분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 토요일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